계속해서 정시 2022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2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실제로 이제 점수 산출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인지, 결론은 내가 나온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각 대학교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했을 때 어느 대학교에서 내 점수가 가장 유리하게 나올지, 특히 올해는 불수능 때문에 특정 과목의 어떤 유불리로 이렇게 높낮이가 높은 등급대를 맞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뜩이나 더욱더 그래서 과목별 반영 비율, 대학별 산출 점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산출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첫 번째,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표준 점수와 변표를 활용하는 대학,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등급만 활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목별, 즉 영역별 반영 비율. 죄송합니다. 영역별. 올해 특히나 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절대평가로 나와 있는 영어, 한국사 또는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을 각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그 반영 방식에 따라서 내 점수가 어떻게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 아주 소폭의 차이지만 그 소폭의 차이가, 그리고 또 각 대학교마다 어떤 조금씩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미적분과 기하의 가산점 주는데, 그것 말고 자연계열학과에서 과탐 받을 때 가산점 주는 대학,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각종 사교육 기관에 이런 데서 또는 입시 결과들을 공개할 때 그 점수들이 과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의 입결입니다.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경영학과 기준으로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100분입니다. 문과죠. 쭉 서울대 98.5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뭐 건국대 90.3, 홍익대 87.2, 단국대 85.67, 쭉 보면 뭐 성신여대 84점, 광안양대 에리카 83,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죠. 이게 대학 순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하위권 학과는 오히려 마지막에 배치 점수보다 위치가 더 올라갑니다. 반면에 보통 경영이 제일 높게 잡혀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까면 경영학과의 위치가 항상 제일 높은 학교성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각 대학교의 반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들은 나왔다. 예를 들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잖아요. 기본적인 경영학과와 경영 관련 학과. 경영이 들어간 학과는 다 뽑았거든요. 경영은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 합격선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계열학과는 처음엔 기계공학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했더니 그래도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역시 서울, 인천, 경기권 대학을 했고요. 여기는 의외로 빨리, 좀 더 아까보다 자연계열학과의 합격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빨리 보이죠. 아까는 여기선까지 90대였는데 벌써 80으로 내려오고 벌써 70이 나오죠. 아까는 제일 끝까지가 80이었어요. 그만큼 작년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학과의 편차가, 인문계열학과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자연계열학과가 더 낮게 형성되는 게, 수학 나형과 사탐을 본 친구들이 더 많고 수학 가형과 가탐을 친구들이 본 친구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쳐집니다. 합쳐지니까 자연계열학과 합격선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앞에 지서 보였던 인문계열학과 합격선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물어보죠. 얼마 올라가고 얼마 떨어지는데요? 예, 그걸 알면 돈을 많이 벌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점수를 반영하느냐의 포인트입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올해 새롭게, 원래 숙명여대는 100분 점수를 반영했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표준 점수 편표로 바뀌었고요.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올해 포인트는 서울대죠. 서울대학교가 보통 탐구 과목들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하려겠는데,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이미 국어하고 수학에서 보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다른 대학교가 또 자체적으로 보정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로 탐구 과목들을 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씁니다. 올해 과탐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학과 과목별 높낮이가 있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즉 어떤 과목을 선택에 따라서의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그룹, 서울에 있는 중위권, 경기도에 있는 중상위권, 이 그룹에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이 부딪힙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한 3등급 정도 가면요. 대부분의 3등급 컷선, 3등급 컷에 대한 표준 점수는 보통 117에서 119까지 한 2,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나 2등급, 1등급은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표준 점수 차이가 커져요. 근데 올해는 불수능으로 대부분의 과목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분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똑같이 96이어도 그냥 100분위는 96이지만 100분위가 표준 점수는 그 두 과목의 이 과목의 이 거에 따라서 표준 차이는 클 거거든요.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게 유리한지 표준 점수를 반영해 유리한지, 예를 들어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유불리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게 보통 경기권에서도 이렇게 있고요. 국립대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적들을 쓰는 그룹에서는 분명히 반영하는 지표에 따른 유불리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이따가 나중에 대학별 그룹 분석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국어를 잘한 친구들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건 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적다.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적다는 얘기는 지방 사립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 즉 최상위권 대학교는 거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4개 모두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를 갖다가 4개로 분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40% 이상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고요. 괄호가 없으면 지정입니다. 이게 모건대 국어교육 갈 겁니다. 국어교육과는 국어 60% 반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추계에는 아마 문해 창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어를 잘한 친구들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찾겠죠. 이런 분. 물론 35%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0 이상으로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어 반영 비율 높은 대학.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으로 구분돼 이제는 수학이죠. 수학. 역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 서원대학교 아마 수학교육과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50 지정하는 곳과 50이면 수학을 무조건 반영하고 나머지 다른 한 과목 반영하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입니다. 수학과 통계학과가 수학 잘하는 것들 반영하는 부분들. 그래서 역시 40%까지 한번 대학교들을 뽑아봤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모건대 영어 60, 영어 교육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활용하면 좋겠죠. 저게 단순히 반영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등급대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등급대 점수. 이게 뭐 1등급이면 1등급 점수를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의외로 그렇게 선발한 대학이, 그리고 참고로 보면 덕성여대하고 숭실대가 있는데 그럼 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다, 숭실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다 영어를 50% 이상 선택 반영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학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대학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숭실대는 영어를 모두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자신의 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 영역, 역시 사탐과 탐의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탐구는 100% 이런 게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게 50% 선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개. 아마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보통 저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탐구 반영 대학은 좀 더 밑으로 처지게 되는 대학들의 어떤 위치가 보이시죠? 영어입니다. 인문계열 학과만 가지고 와봤고요. 영어의 반영 방법입니다. 보시면 일단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인데요. 여긴 0.5점 차이 나고 여긴 0.3점 차이 나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점 처리하는 곳 입장에서도 전년 대비 감점 처리하는 곳들은 1등급이 당연한 건데 1등급 못 맞았다고 그럼 그다음부터 감점 처리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세상권이니까 서울대와 고려대가 되겠죠. 근데 그 감점 처리의 비중이 작년 대비 조금 더 배점폭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등급 비율 반영하는 대학들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해서 그 주어진 부분들에 대한 점수를 갖다가 일정 정도 배치해서 우리는 1등급을 100점으로 주겠다.
2등급은 95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단순히 점수가 1등급에서 2등급이 5점 차이가 난다가 아니에요. 5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 주는데 다시 저 점수를 이 주어진 16.7%의 비율에 넣었을 때 거기에서 점수 차이는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항상 보실 때는 있는 그대로 연세대학교는 1등급, 2등급이 5점 차이가 나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는 등급을 어떻게 분포할 거냐는 그 점수의 배당 점수의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산점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을 때는 그 비율에 의해서의 적용되는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사례인데요. 작년 수학 가형일 때 작년 사례인데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은 모두 수학 가형과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은 동일합니다. 뭔만 차이가 있느냐? 한 친구는 둘 다 2등급인데 한 친구는 국어가 125에 90이고요. 한 친구는 국어가 126에 93이에요. 국어를 이 친구가 더 잘했고 반면에 영어는 이 친구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유리해 보이세요? 보통 영어는 안 나오니까 단순 보자면 A 학생이 좀 더 점수는 좋겠죠. 자, 저 친구를 작년도 상황의 점수 기준으로 대입한 겁니다. 올해 공식이 대입은 다르겠죠. 근데 올해는 아직 점수가 안 나온 상황에 할 수 없으니까 작년도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두 학생을 갖다가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집어넣었더니 서강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B학생 뭐죠? 국어를 더 잘한 친구가 더 점수가 유리하게 나왔고요. 반면에 성균관대하고 한양대학교에서는 국어가 아닌 영어를 더 잘하는 이 친구의 점수가 더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점수만 산출하지, 그죠? 내 점수만 산출하지 다른 친구의 점수하고 산출해서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점수는 511.05야, 662.81이야, 740.82야 이렇게 보는데 이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서로가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될까요? 공교육 프로그램,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센진학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그 대학별 점수가 전체 모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했는 그 등수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산점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 대학교 환산점 기준으로 전체 그 수능 데이터 안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해야지 내 점수가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이런 그 DB에 의한 누적 등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교육 정시 상담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역시 절대평가죠. 근데 한국사를 보면 신한대학교는요 50% 반영합니다. 한국사 1등급이면 무조건 대학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천대학교도 40%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사 의외로 저희가 되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 한국사만 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대학교, 한국사를 높게 활용하는 이런 대학교를 환영하는 게 좋겠죠. 그 밖에 이제 내려갈수록 여기까지는 선택이고 내려갈수록 이제 비율이 낮아지는데 중요한 건 가산점 처리, 또 감점 처리 하는 곳들. 상위권 대학교에서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한국사를 어떻게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으니 그 주어진 한국사 점수를 최대한 우리는 마지막까지 반영하겠다라는 부분들로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외국어. 작년까지는 상위권 대학교에서 이 제2외국어를 활용하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니까 거의 계륵같이 됐어요. 제2외국어를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곳은 성공회대, 부산외대, 아무래도 외대니까요. 교원대, 청운대학교 정도가 있고요. 감점 처리, 서울대학교가 3등급부터 감점 처리, 그 다음에 가산점 처리, 성신여대가 있는데 동일 모집단위, 예를 독일어를 했다면 독일어 관련 학과, 중국어를 했다면 중국 관련 학과에 갔을 때만입니다. 모집 단위와 동일한 외국어를 응시한 경우에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0.5점 단위로 가산점을 주겠다.
이 정도 대학밖에 없습니다. 즉 제2외국어를 절대표로 바꾼 게 과연 저는 좋은 것인가? 또 별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점수 산출에 대한 이런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건 상위권 대학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변환 표준 점수는 역시 수능 성적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기준인데요. 쭉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00점과 이렇게 100분위로 하잖아요. 이렇게 최고 100분위하고 1등급 컷, 이 점수 차이가 보통 보면 보통 1점 차이 나죠. 여기 2점 차이 나고, 이거가 제일 컸습니다. 그죠? 2점 정도. 뭐 이런 것들. 1등급 컷, 그 다음에 1컷과 2컷 사이의 점수 차이. 이제 3점 차이 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어쨌든 100분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변환 편의점들라서 각 대학교 기준으로 어떻게 점수 차이를 두느냐. 참고로 유네별게 서강대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대부분 66대, 60원에 66대로 사탐은 두고 건국대만 68을 뒀죠. 근데 작년도에 자연계열은 68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건대는 둘 다 68이고요. 다른 대학들은 66에 68. 과탐이 좀 더 적으니까 과탐의 약분을 좀 더 좋게. 근데 재밌는 게 작년 서강대입니다. 이 서강대가 재작년부터 수학 가형에 인문계학과에 오면 가산점 10%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서강대학교에 인문계학과에 자연계학과의 지원자들이 좀 늘었거든요. 작년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과탐 들고 왔을 때 표점에서 조금 사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불리한 포인트를 좀 줘서 이렇게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 대학교가 거의 비슷한 점수를 주는 것 같지만 약간씩의 어떤 대학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두는 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해는 변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를 들어 올해도 예상될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문계학과로 넘어온다고? 그럼 수학처럼 할 수 있겠죠. 미적분 가지고 넘어오면서 플러스적인 포인트를 받는 걸 과탐을 똑같은 동일 약분위에 만점을 100인데 61을 주고 사탐은 뭐 68을 준다. 그럼 똑같은 100인데 표점 6점 차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들이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들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대학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반영해서, 그럼 역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전에 상담은 상위권 대학교는 무의미하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나중에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가산점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제가 미적분과 기하를 가산점을 주는 걸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교에서의 가산점과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교 가산점으로 제가 구분을 좀 했어요. 왜 구분을 했느냐? 와, 여기는 15% 주고 여기는 10% 주니까 15% 주는 대학에 내가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거든요. 즉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가산점 비율이 높으면 그게 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 기준 지금 가채점 결과입니다. 가채점 결과를 따졌을 때 현재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100분위에 대해서 5, 10, 15% 가산점을 주면 100점일 때 5점, 10점, 15점 늘어나죠. 100점일 때. 근데 표준 점수는요. 150에 5%니까 7.5, 15, 22.5. 즉 뭐냐? 표준 점수가 100분위 점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비율이라면 당연히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2등급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면 3등급 대 아이가 2등급. 그죠? 5% 하면 2등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1등급 죄송합니다. 1등급. 3등급 대 아이가, 근데 여기는 보면 3등급 대 아이가 다 2등급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일 비율이면 표점 반영이 훨씬 더 좋고요. 그러면 10%하고 5% 볼까요? 5%일 때, 5%일 때와 저기를 보자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분위 100분위 10과 표준 점수 5가 거의 비슷하다. 정확히는 비슷하지만 얘가 살짝 더 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율만 보고 꼭 결정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학교의 그룹별로 좀 묶어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 그룹에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은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와 의치한 약수, 의치 약한 수를 가져봤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밑에 있는 거 별 의미가 별로 의미는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대, 그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묶여 있죠. 연대도 서울대를 쓰고 고대도 서울대를 쓰겠죠. 서울대를 쓴 친구들은 연대를 쓸까요? 고대를 쓸까요? 뭐 이런 어떤 왔다 갔다의 위치가 보이겠죠. 자연계열은 분명히 인문계열에서 이 세 개 대학의 영향력이 클 건데 자연계열은요. 이 세 개 대학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약대는 워낙 의치 약한 수는 방법에서 서울대인데 고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고요. 국어의 반영 비율을 일러놨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연대 고대는 국어와 수학을 동일하게 하죠. 그리고 탐구의 비율도 좀 다르고요. 그죠? 그리고 영어를 갖다가 감점 처리, 연대는 비율 처리. 자연계열입니다. 당연히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수학, 물론 다 국어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고, 연대 같은 경우는 탐구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대학, 세계 대학에서. 그렇죠. 그러면 연대를 쓸 거야, 고대를 쓸 거야 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 두 번째, 탐구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수학과 같은 비율, 수학보다는 낮은 비율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쓰시고요. 개인적으로 경영, 저는 합격선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표준점수 반영하는 거, 이 탐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그룹입니다. 서성한이 중경, 외시, 그리고 거기다가 교대를 붙였습니다. 교대는 당연히 문과에다 붙였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나군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나군이 제일 많죠. 이 그룹은 나군이 주력군입니다. 나군에서 내 합격할 위치들을 잡고 나군 합격선을 잡고 그 다음에 가에서 적정들을 잡고 다는 소신 지원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아니죠. 나군이 제일 똑같죠. 나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가군 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서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실은 이 1600명을 빼면 그 2200명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어쨌든 나군, 여기는 나군이 제일 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누적의 어떤 등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그룹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그룹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영어, 그 다음에 서울대의 어떤 표준점수, 이 그룹에서는 이제 변환 표준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에 위치한 각 대학교에서 어느 군을 주력군으로 원서를 쓸 것이냐. 성대가 뭐 가고 싶은 데는 나군이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열별 누적 인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순히 이 인원만 보지 말고 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는데 계열별 누적 인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계열별 누적, 가군에서 누적 등수, 나군에서 누적 등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양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라든가 경희대학교, 또 시립대 이런 식으로 인문계열학과에서 상경계열에 당연히 상경계열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을 더 중요시하죠. 자, 문과입니다. 상경계열은 한양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학을 좀 잘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좀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죠. 아직까지도 영어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탐구에 대한 비중도 한양대가 제일 높게 탐구를 생각하고 있고 시립대가 탐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낮다라는 부분들 전년 대비 경영학과에 관련된 합격선 90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죠. 자, 자연계열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수학 1.75 부분들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탐구는 서강대학교하고
가장 서강대학교와 탐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한양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는 외대. 외대는 글로벌이겠죠. 어쨌든 한양대학교가 탐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그룹의 합격선 저는 조금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실은 갈립니다. 뭐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갈 것이냐, 서울로 올라올 것이냐,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실은 엄밀히 제일 밑에 있는 누적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왜? 저게 이제 국립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갈래라고 하겠지만, 뭐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 과기대는 에이 그냥 지방 거점 국립대 갈래, 이런 성향이 더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는 누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조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소개라는 부분들은 보시면 어쨌든 이 그룹도 가군과 나군 주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가나군이 주력이 되겠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서의 어떤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이 그룹도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또 이 그룹에서 보면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나오죠. 이런 100분위가 나오는 대학이라서 이 그룹에서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표준 점수를 반영할 때 유리할까, 100분위를 반영할 때 유리할까, 이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지원 전략에 비슷비슷한 그룹이라면 숭실대학교는 변표를 활용하는데 국민대학교는 100분위를 활용하네. 그럼 내가 변표를 활용했을 때 등수와 100분위를 반영할 등수 어느 게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룹도 상경계열은 보시면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게 해서 이렇게 따롭게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어를 갖다가 가산점이나 감점 처리하지 않고 무조건 영어를 그냥 한 개 영역으로 해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들. 그렇죠?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국대 상경계열이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율이 국민대학에 제일 높고, 그렇죠? 국민대하고 제일 높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어. 이 그룹은 다 0점대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성적에 대한 비율들이 제일 높게 반영되는 그러한 그룹의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연계열학과는 보겠습니다. 자연계열학과는 뭐니 먼저 계속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1.75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33 있죠. 여기는 뭐냐? 숙명대학교 수학 관련 학과입니다. 수학과 통계학과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 수학이 50이거든요. 나머지 3개 합친 것과 수학이 50%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이다라고 하고요. 보시면 90대 초반에서 80대 후반입니다. 뚝 떨어지겠죠. 좀. 반면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90대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들은.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좀 편차가 크게 해도 낮죠. 상명대학교 이렇게 낮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에 입결의 어떤 부침이 학과별 경쟁률에서 흔들립니다. 이걸 보고 상명대학교는 67%로 갈 수 있어? 올해도 가겠지. 그건 절대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입시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지원 인원들, 그의 경쟁률에서 합격선은 항상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러한 지표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점일 뿐이지 저게 절대적인 지원선의 중요한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락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아까 상위 15개 대학에서 약 6,000명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쭉 내려올 거거든요. 위에서 이제 6,000명이 늘었어요. 그 6,000명만큼의 인원들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지방 고점 국립대로 내려갈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 그룹 대학교에는 분명히 합격선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앞페이지까지의 자연계열학과는 저는 합격선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이미 누적된 만큼, 왜 그러냐면 밑에 되는 이제 그만큼 더 증가되는 게 없거든요. 딱 이 그룹이 상위권 대학교에서 선발 인원들이 늘어난 것들의 혜택을 받는 그 그룹이에요. 거기까지는 많아졌으니 이제 그만큼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부터는 무조건 자연계열이 상승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왜? 최대한 위에서 밀려 내려온 만큼의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학에서 보정받은 부분들 서로 보정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살짝 자연계열학과도 그대로 있거나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수학도 1등급, 2등급 때 가면은 좀 미적분이나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확통 집단도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비율들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여기서부터 조금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정말로
그래서 더 모르겠다는 그런 그룹의 시작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그룹입니다. 경기도 이제 중상위권과 서울권에는 여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다군이 제일 많죠. 경기 중상권이 다군이 주력이 되는 그러한 그룹들. 항상 바로 윗그룹과 항상 묶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지원할 대학이 3개라면 거기서 위로 한 서너 개 대학, 아래로 서너 개 대학 이렇게 묶어서 해서 한 10개 정도의 대학들을 보면서 어떤 지원 전략을 잡으면서 그 대학들의 누적 인원들, 등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 전형을 2개를 설치해요. 한 전형은 이렇게 그냥 딱 과목별 반영비로 있는데 가천대학교와 또 다른 일반 투전형은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5개 중에서 제일 잘한 것부터 해가지고 제일 잘한 거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해 있다. 여기 덕성여대도 국어, 수학, 영어를 갖다가 딱 지정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제일 잘한 것들부터 30, 30, 15로 반영해 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반영한 대학들 나오고 역시 대부분 국어의 반영 비율이 이제 제일 높아지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문계열학과도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대학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문과는 국어지 라는 어떤 반영 비율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대 수학 같죠. 그다음에 경기대 그다음에 여기 이런 데는 있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80대 초반이죠. 80대 초중반 떨어질 거 예상하고 자연계열은 역시 수학이 제일 많은 비율 차지만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씩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문과는 반드시 떨어지는데 여기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시 2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정시 늘어나는 좀 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3등급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적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라서 위로 몰리겠지만 2등급 때 아이들이 이 대학까지 막 내려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3등급 때 정도의 어떤 학생들이 지원 경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미적분 기하 집단의 어떤 비율이 조금 1, 2등급보다 줄어들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합격선도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여기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그룹 서울 5그룹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교와 경기도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사이즈가 작아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시 사이즈 자체가 600명 안 되죠. 1000명이 넘어가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부분들 보이시죠? 자연계학과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다군이 주력 대학이다. 그리고 의외로 예체능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이 그룹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제 슬슬 뭐가 보이느냐? 선택해도 되는 4개를 다 반영하지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선택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 보여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70대. 그죠? 물론 인서울대학교는 여전히 하지만 70대 대학들 자연계학과도 조금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자연계열 수학 미적분기하의 3등급 대가 과연 이 대학을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 그럼 여기까지 모르겠지만 밑에를 갈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누구한테 밀리냐면 실은,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나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런 그 서울권 대학의 캠퍼스하고도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그룹이라서 기본적인 합격선 자체가 일정선을 이루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락 예상하고요. 6그룹입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제일 마지막 그룹까지 중하위권까지 한번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올해 이 그룹들은 올해 정말로 정시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뽑고자 하는 인원들 이 인원이 더 늘어나면 안 될 텐데 라는 고민들.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키는 인원들을 최대화 시켜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정시에서 이 정도 선은 들어와야지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뽑을 수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올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4개 다 반영하는 대학들은 극히 드물고 잘한 거 몇 개를 반영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형 방법이 되는 그러한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격선이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그러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입결 되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특히 이제 조심할 게 가산점 이런 부분들, 가산점 같은 것들도 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그래서 내 점수가 몇 점대냐라는 부분들, 내 점수를 어디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이 점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점수는 배치표에 보면은 이번에도 나왔죠. 292점인가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292점이 어떤 292점인지 모르겠어요. 각 과목마다 한 개씩 틀려서 292점인지 다 맞고 특정 과목 모두 292점인지 모르죠. 그러나 배치표가 그런 방식입니다. 원점수도 마찬가지고요. 백분위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점수도 마찬가지고요. 과목별 반영 비율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땅땅 해서 몇 점이다. 즉 배치표에서 나와 있는 사교육 배치표 큰 장판지에 나와 있는 그 점수는 말 그대로 그냥 던져내는 주장일 뿐이지 그 주어진 점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절대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벌써 어디까지나 참고점입니다. 참고 중에 참고. 참고는 해볼게 정도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교대는요. 교대는 1대1대1대1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별 반영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도 그냥 교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대부분 아까 보셨지만 1111이 없잖아요. 1, 0.8, 1.7로 막 있었잖아요. 그런 대학에 그런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다? 네, 그래서 일단 사설 배치표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표 작용해야겠죠. 근데 뭐라고요? 변표는 수능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럼 변표를 활용하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변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대학에 대한 상담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비 상담인 거죠. 실질적인 상담은 변표가 발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도 단순 합산이 아니고 그 각 과목에 대한 영역별 반영 비율 정도는 적용을 해서 점수가 나와야겠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센진학이라는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도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과 센진학 이 두 개의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정시 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역별 반영 비율에 의한 백분위 점수나 또는 표준 점수는 센진학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아까 일부 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와 같음에 가산점을 줬죠. 또는 한국사나 영어에 가산점 감점 부여하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도 센진학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점수를 가능하고요. 궁극적으로 결론은 대학을 가는 건 아까 제가 영어 절대평가 보셨죠? 572.13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대학교의 결론은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합분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산 점수는 뭐가 어렵냐? 600점 만점에 589점이 나왔어요. 589점과 590점과 1점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100분이나 표준 점수면 표점 1점 차이구나. 100분 1점 차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환산 점수는 거기에 의해서 위치를 확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한 누적 집단에서 그 학생의 위치 파악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건 센진학이라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능하고 기본적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상담이 가능한 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터리 많이 하시는 그 사교육기관의 모의 지원도 이 환산 점수에 의한 등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아까 제 4부에 했던 것들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올해 인원 변화 분명히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다음 경쟁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 올해는 어려웠던 부분들 성비 수학은 확실히 조금 남학생 물론 이런 것도 좀 깨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좀 자연계열에 좀 상위권에 많이 몰려있는 건 실제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적으로는 결론은 내가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도 실제로는 원서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에서 발표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학교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짜봤습니다. 8명 모집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100에서부터 88까지 8등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8등이 최초 컷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후보 3번까지 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3명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3명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3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최초 합평균 93.5. 거의 수도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최종 합평균은 뭐냐면 이 1등부터 이 11등까지의 모든 합격자를 가지고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죠. 최종 등록 평균. 무슨 말이냐? 앞에 3명 나간 애들, 얘네는 우리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얘기 빼고 실제로 우리 8명 등록한 건 4등부터 11등까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 점수가 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학에서 반드시 자료를 발표했을 때 그게 최초합인지 최종합인지 또는 최종 등록인지 이게 되게 편차가 큽니다. 물론 최근의 대학들은 과거에는 어떻게든 좀 더 높은 점수를 우리 대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뭐 좀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면 올해부터 바뀌어서 어떻게든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이런 최종 등록 가장 현실적인 것 지표를 대부분 다 얘기를 해주는데 반드시 대학교와 상담을 할 때는 그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확인할 지표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상황. 서울대가 작년에 가고 있었죠. 물론 서울대가 올해 낙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고대가 가곤으로 갑니다. 그래도 다시 이 집단이 다시 옵니다. 즉 작년과 올해 상황은요. 예, 이 두 가군과 나군만 바뀌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연대고대를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있겠고 서울대는 안 되니까 연대고대를 합격. 왜? 연대고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1,500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대는 안 되니까 합격. 즉 그러면 이 학생들은 여기가 주되겠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합격수 이거고요. 거기에 이런 서브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 정도 라인까지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지방고정 국립, 특히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상위권은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가나다군의 어떤 조합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변수가 커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어 가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경향성은 가천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지원한 대학교는 너무나도 한정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가천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다른 데 어딜 지원한 친구들은 대학의 폭이 되게 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지원하고 된 대학 기준으로 위로 비슷한 대학 3개, 위로 서너 개, 아래로 서너 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뚜렷한 경향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했던 과거의 자료예요. 과거에. 근데 이거 훨씬 더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보시면 거의 70% 넘었죠. 경희대학교에서 정시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언제 지원했는지가 합격률과 등록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봤더니 전날 마감하는 전날 지원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제일 높았어요. 여기 최종일에 얼마 들어오죠? 여기도 약 70% 들어오죠. 여기도. 그죠? 하지만 등록률은 제일 여가 높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가장 좀 다급하고 실제로 등록률이 높다는 얘기는 숫자가 높으면 딴 데로 가겠죠. 숫자가 낮으니까 여기 등록을 하겠죠. 그죠? 좋게 말하면 적절한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 시간을 봤을 때 디만의 전날 지원자가 가장 가장 제대로 된 그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룹이 몇 점대로 썼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뭐냐? 실제로 최종일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들어왔냐를 순위를 매긴 거예요. 마지막 날 쭉 순위. 그러니까 마지막 날 눈치 싸움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학과들 순위를 쭉 한번 소팅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가 원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럼 낮은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그 학과의 합격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올라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학과의 위치보다 실제 입시 결과 일어난 위치가 더 떨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학과는 이 정도 점수대가 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점수대보다 좀 더 낮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즉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고심해서 그 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점수가 돼서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경렬 보고 쓰는 점수가 약간 부족한 친구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확 올라간 경쟁률에 너무
걱정해보다는 최소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최종 경쟁률 전날 경쟁률을 보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오전 정도에 이제 그 경쟁률을 보고 점수가 되는지를 보고 지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학별 반영 과목과 비율, 특히 올해같이 불수능 경우에는 특정 과목의 높낮이가 이렇게 높게 낮게 형성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과목의 비율이 높고 못하는 과목의 비율이 낮은 표점과 백분위를 적절히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전략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위권 친구들, 미적분 기하, 자연계 친구들 가산점, 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별 지원 전략 멋있죠?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선발 인원이 그 각 대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가군이, 어디는 나군이, 어디는 다군이 가장 득세였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군은 아닙니다. 경기도 상위권 하면 다군에서 내가 합격할 위치를 잡고 가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군별 지원 전략 되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인원은 인원이 아닙니다. 12월 27일 이후에 정시 2월 인원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적 인원 세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초 합격이 아니라고 고민할 필요 없겠죠. 아까 추가 합격 보셨죠? 예비번호 1516번 합격.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정시가 끝났다고 또 끝난 거 아니죠? 추가 모집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계속 최선을 노를 다하면 좋겠고요. 올해 약대. 올해 미적분과 기하 집단이 과연 의치약한 수로 얼마나 쏠려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상위권 대학교, 성대, 서공대 어떤 자연계열의 합격선에 디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얼마만큼 그쪽으로 나갈 것이냐, 쏠림이. 왜? 등급은 작년보다 잘 나올 거거든요, 점수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미적분 기하 집단의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올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연계열학과에서. 또 자연계열 친구들이 과연 인문계열학과로 얼마만큼 쳐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올해 굉장히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가형에서 미적분 기하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시 인원은 분명히 수도권 늘었어요. 여기에는 합격선, 특히 문과 계열은 두 가지의 요인에서 합격선 하락은 100% 예상되는데 자연계열은 인원 증가와 미적분 기하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연결돼서 하락되는 부분, 그거 어느 선까지일 것이냐라는 것들의 분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올해 어려웠습니다. 작년보다 1등급, 2등급, 3등급의 숫자가 더 줄겠죠. 그만큼 영어 고득점 맞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성적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수도권 대학에 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들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12월 27일 이후에 수시 2월 인원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전년도에 몇 점대 합격했으니까 라는 부분들을 보고 그대로 쓰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시가 아니고요. 대학교, 특히 정시는 대학 중심으로 가는데 가서 결론은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장, 취업이랑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성과 진로, 정시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다 그렇게 해석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입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 총점 아니라는 거죠. 배치표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학생부가 10% 반영되는데 학생부 20% 반영되는데 그걸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의 수능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능 성적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 정말 마지막입니다. 최초 합격자 아니라도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마찬가지죠. 대학들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넘기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정시도 뽑고자 하겠지. 수시에서 최대한 뽑는 인원을 뽑고자 하는 노력들이 올해 정시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서를 잘 지원자를 잡아서 가군, 나군, 달 지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잘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강의를 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잘 설명을 들으시고
결론은 몇 점대가 어디 가냐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올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실제로 이제 실데이터가 나왔을 때 잘 자기네 점수를 잘 분석해서 좋은 지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대입지도 리더교사단 소속 판국고등학교사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